네, 반갑습니다. 청호초등학교 2학년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즐거운 한국사 시간인데요. 선생님만 즐거운 거 아니죠? 여러분도 즐겁죠? 맞죠? 뭔가 즐거움을 강요하고 있는데, 오늘도 즐겁게 대단한 사, 그리고 중단한 사, 대무항쟁의 전개와 개혁의 시도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0쪽부터 143쪽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배우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몽골이랑 싸웠던 역사를 배울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었던 영토를 가졌던 나라가 이 몽골인데, 한 가지 선생님이 옛날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사이트가 있었는데, 어떤 사이트였냐면은 예를 들어 1592라는 연도를 검색하면은 그 1592년에 있었던 전 세계가 쫙 나오면서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막 나오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950년 말하면 이제 고려가 우리나라의 고려지가 딱 뜰 텐데, 근데 이 시기를 검색했더니 고려라는 나라가 표시되지가 않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 몽골 원나라의 점령을 당했던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 교과서를 배울 때, 지금 우리 교과서에도 우리는 원나라 중국한테 항복은 했지만 뭐 이렇게 일본 식민지배처럼 나라를 뺏기지는 않았다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뺏겼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 되게 충격이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오늘 수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몽골에 침략을 당했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몽골에 어떤 상태에 생겼나? 우리나라는 정말 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일까? 아니면 그래도 그걸 지켰던 시간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세 가지. 몽골의 침략과 항쟁.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고, 몽골 부족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 이름이 원나라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원나라가 우리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김은우의 일화로 생각하는 시민적 용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학습목표 1번, 몽골의 침략과 항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몽골의 침략인데 여러분, 몽골이 우리 고려를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쳐들어왔냐면은 당시에 몽골 제국은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당시 징기스칸이 그 몽골 부족을 통합한 다음에 전 세계 영토를 넓혀가는데, 정말 우리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몽골 제국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나? 당시에 이제 몽골 바로 옆이 중국과 고려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까지 쳐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당시에 몽골 제국이 영토를 빠르게 넓혀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빠른 기동력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몽골 아마 유튜브에도 몽골 부족 검색하면은 말 타는 거 나올 텐데, 여전히 그들 말 겁나 잘 탑니다. 말을 그냥 타요. 그냥 말이 있지 뭐 안장 안 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말을 탑니다. 그냥 말갱이 타서 말 타고 막 널뛰기도 하고 거기서 막 잠도 자고. 그리고 몽골 제국의 그 기록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 다른 나라 쳐들어갈 때 말 위에서 잤어요. 그리고 말을 데려갈 때는 항상 혼자 기병 한 명당 말을 3마리씩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타고 막 가다 얘가 힘들면은 다른 마리를 타서 얘를 막 타고 가고, 또 얘가 힘들면은 다른 애를 타고, 이런 식으로 말이 지치지 않게끔 계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점령지까지 쳐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이들은 뭐 몽골족으로 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육포거든요. 이들은 뭐 음식도 간단하거든요. 말 위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으면서 말 타고 잠도 말려서 자고 이러니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었고, 그 나라가 데뷔하기 전에 이미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게 바로 몽골의 제국의 그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동력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다. 이때 그 빠른 기동력으로 고려까지 쳐들어온 것이죠. 이때 당시에 고려에서 몽골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뭐 광군이 싸워서 이긴 전투도 있었어요. 뭐 소소하게 막 이긴 전투도 있고 막 했지만, 결정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고려 정부는 결국에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당시에 우리 무신 정권을 유지하고 고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몽골 기병이 싸울 수가 없는 강화도로 가야 돼.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럼 남은 지역의 백성들은 누가 지켜요? 그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빠진 거죠. 이때 이 백성들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김윤후 장군이었습니다. 원래 김윤후 장군은 뭐 자세한 기록은 안 남아있는데, 원래는 스님이 되어서 어떤 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절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살리타라는 장군, 당시 몽골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가 기병을 이끌고, 원래는
서경을 점령하고 이제 개경까지 왔어요. 고려 수도인 개경까지 왔는데 이미 개경의 왕이 다 짐을 싸서 강화도로 간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살리타가 남진을 해서 이제 분풀이로 막 사람들 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용인까지 왔는데 저 용인 옆에 천인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하나 있다더라. 토성. 그러니까 돌성도 아니에요. 토성. 흙을 쌓아서 간신히 성벽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 조그만 토성에 한 100명 정도가 있고 식량이 좀 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당시 살리타가 김윤우를 치러 갑니다. 처인성을 공격하러 갑니다. 이때 그 처인성에는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를 못해서 거기 안에 이제 고립된 상황인데 김윤우가 당시에 스님이었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와서는 이제 격려를 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한번 막아내 봅시다. 해서는 김윤우가 저기서 살리타 군대가 오는 걸 보고는 활을 쏴서 살리타를 이제 머리를 맞춰서 죽이고 승리를 하게 돼요. 당시에 그 몽골군 입장에서도 자기의 총사령관이 죽으니까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뿔뿔이 터지게 되고 당시 김윤우가 그 백성들과 노비들을 이끌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입니다. 이걸 왜 이제 좀 강조하냐? 몽골군과 싸워서 거의 이긴 전투가 없어요. 몽골군이 무수했으면 무수했지 우리나라 기록에 몽골군과 싸워서 이긴 전투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거의 뭐 방어를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격퇴를 하였다거나 이런 거는 드뭅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다시 김윤우가 목숨을 걸고 백성들과 함께 동료했다라는 것 아시면서 더 멋있는 거는 그래서 고려정부에서 김윤우 장군한테 상장군에 자기를 내려줘요. 지금 치면은 뭐 2스타, 3스타, 뭐 중장, 대장 정도인데 그걸 내려주는 김윤우가 이거는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과 함께 이루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뭐 멋진 그런 겸손함도 보였던 사람이죠. 그 이후에도 뭐 충주전 전투 등 많은 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이 김윤우 장군과 몽골군을 물리쳤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당시에 고려정부는 그럼 어떻게 했냐 또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8만 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8만 대장경? 들어보셨죠? 세계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찬란한 문화재입니다. 8만 대장경은 지금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라는 절에 보관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거기 가서 8만 대장경을 봤는데 여러분 정말 그 8만 대장경이 왜 중요하냐? 이걸 일단 만든 이유는 그 불교의 경판을 만들면서 제발 저 몽골군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이때 몽골군이 왔을 때 당시 고려 정부가 강화도에서 저 몽골군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 8만 대장경 불교 경전을 모판 인쇄술로 하는 그 모판을 8만 개가 만드는데 당시에 그 8만 대장경 개수가 8만 1258개 그리고 말만 8만 개지 이게 양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만 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글자가 다 몇 개냐? 8만 대장경에 새겨진 글자가 총 몇 개냐? 봐야 돼요. 5,200만 자가 돼요. 5,200만 자. 엄청나게 많은 글자를 읽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기록을 보더니 글자를 하나 새길 때마다 3번씩 절을 하고 하나 새깁니다. 글자 하나 새기고 한 번 3번 절하고 글자 한 번 새기고 3번 절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이 8만 대장경인데 그래서 이 8만 대장경에 오탈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모판 인쇄, 나무를 이렇게 모판을 만들다가 삐끗해가지고, 아야 하면서 삐끗해가지고 선자 잘못 틀렸다? 그럼 그거 다시 만든다. 라는 뜻이고, 정말 이게 만들어진 지가 지금 거의 한 1000년이 넘었죠. 1000년 넘었죠. 아니, 거의 이제 900년? 1000년 가까이 됐는데, 그 8만 대장경의 뒤틀림 현상이 안 일어났어요. 그 나무가 온전히 보관이 됐어요. 그만큼 뛰어난 과학 기술이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이걸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가 자연으로만 이용해서도 그 병충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 건물이 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합천 해인사를 가시면 아실 텐데 진짜 뭐 안에 에어컨도 없고 막 이런 인조 뭐 기계가 없어요. 그냥 자연으로서 충분히 통풍과 병충해를 다 막아내도록 설계가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해인사 자체는 이제 조선시대 때 건물인데 당시 고려시대 이 8만 대장경의 그 정성과 이 과거의 조선시대 때의 뛰어난 건축술이 결합된 게 바로 이 8만 대장경과 해인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씩 해인사는 한번 쭉 가보면 되게 멋있는 점인데 참고로 하나 유의사항 안내해주면 선생님도 해인사를 2번이나 갔었는데 한 번은 이걸 못 봤어요. 왜냐면 이게 일주일에 개방되는 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항상 유적유물 갈 때는 내가 어디 관광이나 유적을 보러 갈 때는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늘 쉬는 날인가 쉬는 날이 아닌가. 선생님은 가다 하루 쉬는 날이어서 허탕을 쳤는데 여러분 한번 꼭 가셔서 오늘이 이게 쉬는 날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이제 몽골과 고려가 계속 싸웁니다. 몽골이 막 5번, 6번 계속 쳐들어요. 5번 넘게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고려 왕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지금 당시 고려 정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무신 정권 좀 말기예요. 이제 무신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배했고 당시 최충원 시작으로 최씨 집안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당시에 무신 정권이 자기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강화도로 갔잖아요. 왕을 데리고 당시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왕권보다는 무신 정권, 무신들의 힘이 셌던 시기예요. 이때 왕이 어떻게 하면 나의 권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근데 봤더니 지금 원나라 힘이 강하다. 내가 일단 원나라한테 항복을 해서 무신 정권을 끝내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도 했고, 그 당시 상황이 일단 몽골이 너무 셌어요. 원나라가 강화도에서 안 나오니까 강화도 지역 빼고 우리나라 완전히 다 불태웁니다. 이때 황룡사 구축 목탑도 불타요. 그러니까 이때 수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고려 정부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개경으로 우리가 돌아가겠다. 우리 몽골한테 항복하겠습니다. 원나라한테 항복하겠으니까 당시 고려 왕이 원나라한테 항복하겠습니다 해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 원나라가 요구한 게 있었어. 몽골이 뭘 요구했냐? 고려 정부, 너네 항복 우리가 받아준다. 너네 왕의 목숨 살려주겠다. 더 이상 우리 쳐들어오지 않겠다. 단 조건이 있다. 우리랑 끝까지 싸운 무신 정권의 특수부대, 그 특수부대 명단 내놔 이럽니다. 그 특수부대가 뭐였냐? 바로 최씨 정권의 특수부대였던 삼별초였습니다. 원래는 개경을 지키고 있던 약간 경찰관의 역할을 했던 그 치안을 담당했던 특수부대인데 당시에 몽골군이 삼별초 부대랑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 몽골군 입장에서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너 개경을 돌아오면은 삼별초 명단 내놔. 근데 이 삼별초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우리 명단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이거 몽골이 자기들이랑 치열하게 싸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때 삼별초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끝까지 몽골랑 싸우겠다. 그래서 당시에 삼별초는 왕을 따라서 개경을 간 게 아니라 당시에 무신 정권의 최후의 부대였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끝까지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 넘어가면서 끝까지 몽골과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 다 어디로 이동했다? 맞아요. 바로 섬으로 옮겼다.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 왜 섬으로만 다녔을까요? 잘 얘기했습니다. 바로 당시에 몽골군은 기병이었으니까 기병이 싸울 수 없는 이 섬들로 이동하면서 싸운 거죠. 정말 이때 삼별초의 항쟁의 기록을 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그 몽골군과 싸우는데 선생님은 한 가지 이 삼별초에 대해서 그래도 의의라고 하나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 이 삼별초의 움직임이 없었다면은 몽골이 고려를 어떻게 왔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야 고려 저거 별거 아니더라. 우리가 좀만 힘주니까 금방 항복하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려를 무시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삼별초의 끝까지 그 항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몽골도 느꼈을 겁니다. 고려라는 나라를 함부로 우리가 대우해서 안 되겠구나. 저들의 힘이 상당히 막강하구나. 저들의 저항력 이런 게 강하구나 하면서 아마 그 여러분 좀 특이한 점이 몽골은 원래 다른 지역과 싸웠을 때 그 지역에 항복하지 않고 싸운다. 우리랑 격전을 벌인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그 지역을 진압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죽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 몽골군이 A랑 곳이 쳐들어왔는데 A가 싸웠어. 그러면 A를 진짜 처참하게 이 지역 사람들을 말살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근데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록을 보면은 잔인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데 이렇게 학살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주변에 B씨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 나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냐? 우리랑 싸우다가 지게 되면 니네는 더 이렇게 심하게 죽는다. 그래서 항복하라. 그래서 주변국들한테 항복을 받아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포를 통해서 주변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데 특이한 점은 고려는 몽골한테 뭐 항복은 했긴 했지만 처음에 싸웠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우리는 항쟁할 때에서 강화도에 들어가서 싸우고 또 내륙에서도 김윤 장군 같은 사람들이 막 싸웠거든요. 근데 우리 고려를 멸망시키고 막 탄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려의 왕자와 원나라 자기들의 그 공주들, 딸들을 결혼시키면서 약간 고려를 사위국가? 사위국가로 인정해주는 약간 친인척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원나라에게 점령을 당했다고 안 하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다고 서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특이하긴 해요. 몽골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지 않고 이렇게 사위국가로서 대우해주면서 우리 마음대로 좀 정치할 수 있게 좀 허용도 해주고 좀 간섭은 했지만 좀 허용도 해주고 좀 약간 존중하고 대우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그 고려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좋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좋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만큼 산발적 항쟁이라든지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과정 속에 몽골이 고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우수함 그리고 그들의 저항력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문법 2번 원 간섭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원 간섭기는 고려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려 왕이 원나라 때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서는 제가 이제 항복을 할 테니까 개경으로 돌아가서 살게 해주세요 해서 개경으로 돌아오고 이때 원의 조건이 뭐냐? 좋다. 너네가 항복을 한 대신에 우리가 고려를 이렇게 고려에 조금 약간 뭐랄까 뭐 고려랑 좀 고려에게도 많은 걸 요구를 하기도 하고 약간 고려를 간접 통치 좀 약간 간섭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나라 고려 여러분들이 멸망을 안 했어요. 고려는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일제강점기가 조선을 멸망시킨 거랑 좀 다릅니다. 이때는 원나라가 그래 고려 너네 목숨을 살려줄게 대신에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나라 운영해 이런 식으로 간섭을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때를 원 간섭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내용을 보면은 원이 우리나라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기지를 설치해 군사기지라고 해야 될까? 군사기지처럼 설치를 하는데 그 기지가 뭐였냐? 철령 이북지방, 즉 북한 쪽인데 그쪽에 쌍성 총관부라고 설치를 했고 옛날 고구려 수도 평양 지역 서경에다가 동영부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 탐라 총관부를 세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이 지역들의 쌍성 총관부, 동영부, 탐라 총관부를 세워서 고구려의 영토를 간접 통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간섭하기 위해서 개성에 있었던 정동 행성을 설치를 해서 간섭을 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정동행성 이거 한자 이름 뜻 풀이해주면은 정벌한다 동쪽을 정벌하는 행성 군사 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고려 동쪽을 정벌한다고요? 고려 동쪽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동쪽에 어떤 나라가 있죠? 맞아요. 바로 일본입니다. 이때 원나라의 세계가 확 넓어지면서 당시 고려 오른쪽에 있었던 일본까지 공격하고자 합니다. 근데 일본을 공격하자니 원나라가 공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원나라의 주력 부대는 기병인데 일본으로 가려면은 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때마침 우리나라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원이 그런 거죠. 고려, 너네 우리가 지금부터 일본 쳐들어갈 거거든? 일본 쳐들어가기 위한 배 만들어. 식량 마련해. 너네도 같이 가. 이러면서 당시에 대대적으로 일본 원정을 준비합니다. 이거를 여몽연합군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여몽연합군이 고려랑 그 몽골의 연합군이 일본을 쳐들어가요. 근데 이때 일본에서 정말 당시 여러분 기록 보잖아요. 일본이 이때 나라 멸망당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원나라가 쳐들어온다는데, 몽골이 쳐들어온다는데, 일본 입장에서도 이거 되게 무서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일본이 전국에 있는 무사들을 모아다가 이제 규슈 지방에 방어전을 치고 대기를 합니다. 이때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될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도와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여몽연합군이 정박을 했는데 그 순간 태풍이 옵니다. 그래서 당시 배가 휙 쓸려가면서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여몽연합군이 다 그 태풍 때문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가지고 뭐 카미카제라 그래서 신의 바람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카미카제 신의 바람이다 하는 거는 나중에 세계 2차 대전 때 정말 진주만 폭격할 당시에 그 작전 이름 카미카제로 이걸 활용을 하죠. 아무튼 이런 역사도 있다는 점. 근데 그 원나라 몽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 원장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동 행성의 그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몽골이 어떻게 했냐? 야, 우리가 비록 일본 쳐들어간 건 실패를 했지만 이 정동에서는 그대로 두자. 그대로 둬서 어떻게 했냐?
개경이 이걸 그대로 돈 다음에 이 정동행성에 수시로 몽골의 관리를 파견합니다. 몽골의 관리를 파견하고 또 이때 몽골에 좀 빌붙은 세력들이 있어요. 약간 우리를 치면은 되게 친일파 같은 거죠.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처럼 친일파 고문세족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 고문세족과 몽골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는 원나라가 고려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정치적으로 간섭하는 기구로 그 이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일본을 원정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간접 통치한 기구로 활용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기구예요. 이 수탈을, 그리고 원나라는 우리나라를 수탈하면서 어떤 걸 수탈했냐? 우리나라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약간 우리나라를 수탈하는데 대표적인 뭐 사례로는 뭐 고려의 왕자들을 어렸을 때 강제로 원나라를 끌고 갑니다. 왜 왕자들을 어렸을 때 끌고 가냐?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거죠. 너네 나중에 커서 우리나라한테 충성하는 고려의 왕이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고려 왕자를 데려가서 어려서부터 막 세뇌를 시킨 거죠. 나중에 우리한테 잘해야 돼 하면서 더 충격적인 거는 고려의 왕자랑 그 원나라의 공주랑 결혼시킵니다. 결혼시켜서는 둘이 같이 고려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당시 원 간섭기 때 왕들의 이름이 다 뭐냐? 충으로 시작해요. 다 충. 무슨 충자일까요? 바로 충성할 충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충성할 왕들을 어렸을 때 학춘나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당시 고려를 간섭했었고 또 어떤 일을 하냐? 황건과 공녀라는 슬픈 역사 이때 펼쳐집니다. 황가는 뭐냐면은 이제 궁실, 여러분 내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내시라고 해서 이미지가 있는데 내시하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막 수염도 없고 막 천하 하면서 약간 목소리도 막 약간 여성틱하고 실제로 그들의 남성성을 없앰으로써 당시에 이렇게 궁궐에서 일을 시켰던 남자들인데 당시에 고려의 젊은 청소년들을 강제로 황간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자들을 공녀로 끌고 왔어요. 왜냐면 황간과 공녀라는 직함이 한 번 황제가 있는 궁궐에 들어가면은 황궁에 들어가는 순간 못 나와요. 죽어질 때까지 거기서 일하다 죽는 거지 못 나와요. 그래서 좀 지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배를 하는 곳에서 황간과 공녀를 강제로 끌고 왔는데 물론 공녀를 끌고 갔다가 잘 된 케이스도 있어요. 기여한 것 같은 그런 케이스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강제로 우리나라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소년과 소녀들을 강제로 데려가서 일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되게 안타까운 역사가 공녀를 한번 끌려가면은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백성이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황간과 공녀의 역사를 딱 보면은 얼마나 나라가 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녀는 황제 여자가 된 거기 때문에 황제의 남자들 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데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8살, 7살밖에 안 되는데 결혼시켜버립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황간공녀 끌고 안 돼서 이때 막 일찍 결혼시키는 풍습이 이때 생겼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슬픈 역사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한번 하면은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원 간섭기를 받으면서 원나라의 문물이 많이 전파돼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주머니. 이 주머니 북방민족의 문화입니다. 주머니, 이 주머니. 그리고 호두. 호자 같은 거는 거의 다 호떡. 육포, 이런 거는 이런 음식들, 유목민족들의 음식들도 막 많이 전파가 되고, 연지곤지, 연지곤지라든지 이렇게 몽골풍이라 해서 몽골의 풍습이 많이 전해졌고, 반대로 원나라에서도 고려풍이라 해서 고려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고려풍이라고 해서 고려의 문화도 서로 약간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나라가 간섭을 받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목표 2번 끝! 네, 학습목표 3번 이제 과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김윤현 장군을 통해 생각해보는 시민적 용기입니다. 정말 시민적 용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 불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백성들을 버리고 광화도로 갔지만 다시 김윤현 장군은 내가 백성들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 혼란 속에 빠져있는 백성을 수습을 해서 몽골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이제 큰
큰 승리를 하게 되는데, 한번 궁금한 친구는 선생님이 아마 유튜브에 김윤우 장군 따로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해요. 과제 안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그 영상을 봐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김윤우 장군이 무엇을 하셨나 한번 검색해서 김윤우 장군을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오늘 수업 때 김윤우 장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과제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선생님 이 학습터에 그 전에 썼던 그 패들렛이라는 게시판을 또 올리려고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패들렛에 들어가시면은 자, 안내를 위해서 영상 정지. 패들렛 그 이 학습터에 선생님 일단 이 김윤우 장군의 페이스맵 만들기, 이거를 아마 PDF 파일을 그 이 학습터의 주제에 올릴 거거든요. 올리면은 이걸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요. 혹시 프린트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빈 종이에 이 모양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보시면은 1번은 이제 머리죠. 이제 생각이죠. 김윤 장군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건 선생님이 한번 작성해 본 건데, 이렇게 작성해 보고 2번 그리고 2번은 이제 뭐 당시에 그 김윤 장군이 뭘 봤을까? 봤던 장면. 3번은 김윤 장군이 뭘 들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호에는 김윤 장군이 맡았던 냄새, 그리고 입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걸 적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선생님 그 패들렛 게시판에 아마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각자 자기 반에 해당되는 곳에 이 김윤 장군의 페이스맵 만들기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맞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보상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까지 해서 오늘은 대목 항쟁의 정비와 개혁의 시도, 그래서 16차시였나요? 16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목표 3번까지 과제까지 잘 해서 한번 여러분이 과연 당시 그 시민적 용기를 함양했던 김윤 장군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말들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시민적 용기도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